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이제 현물 수급 보고, 그리고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차트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우선 먼저 이제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던 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이제 일드갭 하고, 이제 일드갭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인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대비해서 통화량 이제 밸류에이션 나스닥 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똑같이 이제 M2 대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뭐 수출액은 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에 보기 앞서서 이제 왜 그럼 지금 이제 정상적이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 많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현대해상, 우리금융 지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 포스코, LG전자, 한국기업평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증시는 이제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한 0.2% 정도 이제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0.5%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뭐 사실 낙폭이 크진 않았었고요. 일단 여기 코스피 200 차트구 검은 색깔이 이제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뭐 오늘 거의 약간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로 끝이 났는데 매수의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였었고요. 기관이 한 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중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800억 매수, 기관 2,400억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 2,300억 정도 매수, 기관 67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6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 기관 240억 매도, 개인이 거의 한 1,000억가량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이제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이 약 한 2조 9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한 3.4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1.5조 매수 중, 나머지 개인 기관 매도 중이고요.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거의 한 74조 매수 중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코스닥은 크게는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은 보여드리기만 하고 생략하도록 하고요.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 이제 어제 발표가 됐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5.9%를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정말 뭐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하였고요. 변동성이 큰 이제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4.3%를 상회하면서 4.6% 기록하면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 일단 뭐 가장 큰 이제 이유가 있었고요. 이제 중고차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됐고,
이제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은 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임금보다는 물가 상승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보통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날수록 뭐 사실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월급은 그대로여도 우리가 내는 세금은 훨씬 더 많아진다 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월급은 물가만큼은 못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급이 올라가면 세율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세율 자체 내는 세금 자체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과거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할 때 그랬던 전례가 있고요. 실제로 페드가 이제 물가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 26만 5천 명을 소폭 상회하면서 26만 7천 명 정도였었고요.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물가 PPI가 전년 동기 대비 13.5% 여긴 뭐 거의 진짜 경이로운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26년인가요? 뭐 거의 그 정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유 공급 가능성 좀 제기가 되면서 뭐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 파란 색깔 차트가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 차트가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거는 금리가 좀 빠지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벨 자체는 좀 고평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저는 좀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엄청 심하게 고평가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심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약간 비싼 정도,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2018년 부근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여긴 좀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S&P랑 코스피랑 같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미국 쪽이 확실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뭐 이는 이제 뭐 무제한 양쪽 간의 영향도 있고, 뭐 사실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그 패권 전쟁의 영향이,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뭐 사실상 거의 막바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미일 전쟁도 블랙 먼데이가 이제 딱 미일 패권 전쟁 끝나기 직전쯤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든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인데,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델이고요. 이제 좀 금리가 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살짝 낮아진 감이 있어서 뭐 좀 올라오긴 있지만 여전히 절대 수치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신용잔고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8천억 정도, 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절대 수치는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조심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용잔고 증감 척도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을 때가 돈이 더 이상 풀리기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항상 떨어졌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뭐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 대비해서 뭐 2018년 고점 정도 찍고 빠지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더 커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M1 나누기 M2라고 이제 통화량 지표를 나눈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 가장 낮을 때 미국 증시 이렇게 급락을 보였었고요. 이번에도 낮을 때 이렇게 증시들 급락을 보였었는데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중국 쪽은 조심하시는 게 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때 항상 같이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가 M1 나누기 N2 이 파랑 색깔 가장 낮을 때가 IMF였고요. 그 다음이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뭐 과거 고점 쳤던 부분 넘었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빠질 때 항상 추세가 빠지면 훅훅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추세는 좋지 않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봤을 때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봤을 때 이미 전고점들 다 넘은 상태라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다. 미국이나 S&P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P는 사상 최고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보면은 아직까지 200일 이동평균선 넘진 않아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중기 추세도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 120 이동평균선 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단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넘진 않았지만 슬슬 계속해서 좀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저는 이제 좀 조심할 구간이 슬슬 사실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는 뭐 사실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뭐 사실 볼 수 있지만 요즘에 사실 특별하게 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부모님이 뭐 자식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부모님이 돼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뭐를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약간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뭐 갑자기 뭐 예언 능력이 생겨가지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갑자기 제 자식이 1시간 뒤에 1시간이라기 뭐 그렇죠. 한 일주일 뒤에 뭐 교통사고가 나는 이게 그거를 본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봤다고 치면은 제가 하는 말이 뭘까요? 그냥 계속 그 얘기 하겠죠.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차 조심해밖에 말을 안 할 거잖아요. 지금 그냥 제 생각이 딱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NF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전도 있고 요즘에 이슈들이 뭐 많은 건 사실인데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보고 있긴 하지만 뭐 그것보다도 뭐 사실 증시가 무너지면 이제 다 부질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사실 좀 증시 하락하는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랠리 자체도 이제 보통 테마성 랠리들이 이제 거의 사실 끝나가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뭐 너무 과한 측면은 있고요. 일단 뭐 오늘 뭐 NC소프트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오늘 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상한가로 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개인 한 명이 NC소프트 주식을 거의 한 3천억에서 4천억 올 하루 만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총이 한 17조 정도 되나요? 한번 볼까요? 네. NC소프트가 잠시만요. 제가 창을 띄우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로 맞춰서 78만원 되면서 끝이 났는데 뭐 시총이 지금 17억인데 2.2 니까 한 3천억에서 4천억을 오늘 하루에 개인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양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뭐 NFT 게임을 이제 뭐 출시할 계획에 있다, 이제 준비하겠다, 뭐 이런 거 때문에 올라갔는데 뭐 사실 NFT라는 개념을 뭐 저도 이제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뭐 그냥 그런 거죠. 이제 NFT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게임 회사가 있잖아요. 게임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냥 게임 회사가 뭐 저도 게임을 항상 상당히 좋아했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템 땡땡 뭐 회사들이 있죠. 그 아이템 거래하는 회사들. 그래서 뭐 개인 간 이제 여기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게임에서 뭐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아이템 뭐 예를 들어서 리니지 뭐 집행검이라고 치죠.
집행검을 이렇게 넘겨주면 뭐 아이템 베이나 뭐 등등, 뭐 아이템 매니아나 뭐 등등 이제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끼리. 근데 이제 NFT가 생기면은 뭐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 게임에서 뭐 아이템이 나오든 뭐 게임에서 뭐 이제 뭐 미르처럼 흑철을 캐든, 이제 미르라는 우리나라 게임에서 흑철을 캐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게임이 아이템을 이제 NFT라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증서 같은 느낌입니다. 보증서 같은 이거를 토대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거래도 가능하고, 이제 이게 더 나아가면은 상장되어 있는 이 NFT를 거래하는 이제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 NFT를, 매개체가 가상화폐인데 이 가상화폐를 또 어디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판 돈으로 또 그냥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뭐 인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근데 뭐 네, 뭐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향후에는 뭐 저는 당연히 뭐 발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일단 뭐 지금은 너무 좀 과잉이지 않나. 그냥 NFT만 나오면 그냥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 가고 막 10% 20% 날아가거든요. 이게 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기는 합니다. 뭐 제가 이 업종이라고 할까요? 이 시대 흐름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너무 사실 과잉인 측면은 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이렇게 과잉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참 증시가 거의 갈 때까지는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긴 했고요. 근데 다만 뭐 사실 제가 뭐 어제 방송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쪽은 뭐 계속해서 저는 성장은 하리라 봅니다. 근데 항상 이게 플랫폼 산업이다 보니까 뭐 승자가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전부 다 춘추전국 시대지만 결국은 좀 옥석 가리기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뭐 일단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는 뭐 가장 큰 이유가 그냥 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가장 큰 거는 뭐 연방준비은행 이제 뭐 총자산 보시면 돈이 이 결국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원래 1조 달러였다가 지금 뭐 거의 8.5조 달러, 8.6조 달러니까 7. 뭐 거의 한 6조 달러라고 하면은 곱하기 환율 그냥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7,600조잖아요. 7,600조라는 돈이 풀렸고, 연준만 양적 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유럽 PPP 했고 뭐 캐나다 하고 뭐 등등 뭐 일본 등등 하면은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들이 다 풀린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물 경제로 그 돈이 흘러간 건 아닙니다만 자산 시장이 참 버블이 많이 왔다. 그래서 뭐 사실 가상화폐도 이제 다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갔다. 그래서 참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기가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신고가로 랠리를 하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펼쳐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었고요. 코스피 뭐 10년 횡보하다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었던 10년 횡보하다가, 이제 이건 S&P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10년 횡보하다가 날아가는 뭐 그런 이제 횡보하다가 날아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그게 결국 연방준비금 자산이 늘었던 거고,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이제 은행 안에 쌓여있는 돈을 많이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은행 안에 쌓여있는 돈이 많겠죠. 그걸 현금으로 들고 있진 않을 테니까요. 그게 많았기 때문에 갔었고, 이 지급준비금이 많이 은행에 있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실질금리가 지구 역사상 딱 마이너스 간 게 4번밖에 없는데 그 4번 중에 3번이 다 양적 완화 이후였었고요. 2008년도 이후. 1970년도 때는 뭐 항상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정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뭐 인플레이션 8% 이렇게까지 가고 뭐 미국 기준금리가 10%를 넘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지금이 이제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된 겁니다. 실제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현상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증시가 버블이 되었다. 중요한 건 뭐 과거야 그렇다 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는 정상화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이 조정기준금리라는 건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약간씩이나마. 이 조정금리라는 게 아까 풀린 이 지급준비금이랑 이제 리버스 레포, 이 지급준비금이랑 리버스 레포라는 계정을 이제 100억당 1bp, 이제 100억당 이제 1bp, 이제 금리 단어인데요. 0.01%거든요. 1bp씩 이제 가산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100억 달러 풀면은
금리가 마이너스 0.01%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이 실제로 기준금리가 0%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풀린 돈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대 내려갔던 게 마이너스 5.6%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 랠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그 돈이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에 있던 게 지금 금융시장에, 자산시장에 있던 게 이제 실물시장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걸 할 때,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정말 거의 한 99.9% 분들이 유동성 축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유동성 축소가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게, 자산시장 유동성 축소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실제로 이 자산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물 경제는 유동성 오히려 공급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좀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될 때 실물 시장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인플레이션이 강한데 이 돈이 결국 다 풀리고 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그 비정상에 대한 대가를 이제는 치러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준비금이 풀리고 나서 약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뭐 1년에서 길게는 뭐 2년 정도 걸리고요. 실제로 돈이 풀리는데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이야 아직 많이 풀리지 못했습니다만 테이퍼링 하면서 계속 더 풀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점점 뒷단의 이제 물가의 압력은 점점 가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실질금리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이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미국 쪽, 특히나 뭐 미국 쪽 살펴보면은 퍼가 뭐 PBR이 어마어마하죠. 미국 PBR이 5배까지도 갔었거든요. 이제 미국 PBR이 최고점 5배까지 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4.9 정도대로 과거 이제 닷컴 버블 때 수준의 PBR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제 4.79인데 최대 지금 5.01까지 갔었거든요. 갔다가 빠지고 있는데 이제 PBR이 뭐 높다고 꼭 고평가는 아닙니다. PBR이 오면은 뭐 대충 ROE가 50 정도 되면 이제 적정한 건데, ROE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는데, 수익성이죠, ROE가. 과거에 비해서 뭐 13년도 비해서 ROE는 변동이 없는데 PBR만 올랐죠. 그랬으면 이제 과거에는 고평가였냐라고 하면 고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질금리가 낮았었으니까요. 금리가 낮았으니까 오케이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질금리가 이제 테이퍼링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PBR이 온화되는 상황에서 저 밸류에이션이 이제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락을 하지 않을까. 미국은 지금까지 실질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증시가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마련될 거기 때문에, 어제 미국도 금리도 이제 급등을 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향후에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먼저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은 조정을 받았던 게,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 예대율이 항상 높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이제 쌓여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이미 계속 실물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물론 미국도 올랐지만 미국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더 올라갔던 게 있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돈은 상대적으로는 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실물 경제 시장으로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부동산이 날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선 조정을 받았고 실질금리가 살짝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서 뭐 그래서 사실 조금 조정은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나 손해보험도 조정받고, 역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나마 좀 반등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실질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저는 뭐 사실 중기적으로는 더 증시는 사실 하락하지 않을까. 정상화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꽤나 정상화가 한 반절까지는 왔지만 정상화로 갈 길은 조금 더 남았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고점하고 고점이 다인 걸 봤을 때는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5파 고점이 이제 여기 채널을 넘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 1, 2, 3, 4, 5는 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던 게 여기가 A파고요. 여기가 이제 B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 4, 5로 여기가 이제 C파로 저는 끝이 났다고 치고요. 그래서 여기 큰 게 이제 큰 A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큰 A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5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여기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었는데 뭐 여기 저점 다인 걸 봤을 땐 채널은 유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를 하회했었기 때문에 C는 맞았을 것 같고 또 여기를 넘었었기 때문에 저는 B는 좀 맞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B파 중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4파 저점과 A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좀 소폭이나마 하회는 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일단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뭐 내일 만약에 또 빠지면 뭐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하방이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가장 확실한 건 여기 전저점인 379.08이 깨져버리면 아 그냥 다시 한 번 더 빠지는구나.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이게 로그여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로그를 풀고 한번 채널링을 해볼까요? 그러면 로그를 풀고 한번 해보면 여기 4 저점과 여기를 이렇게 채널을 그어보면은 여기를 봐도 오늘 살짝 하회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를 재차 상회하지 않는 이상 저는 좀 롱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일단 여기 올라가는 거 보고 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저한선 기준선 하회했고요. 26일 프랭스팬은 뭐 언제든 호전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호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여기 볼륨점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타고 가면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를 좀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파동은 이 채널을 해봐서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이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제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항상 특히나 여기 B파에서는 계속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산치상 여기는 38이 되돌림이면 406 이제 68이 되돌리면은 이제 422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조심하시라고 얘기는 드리잖아요. B파는 절대 무리를 할 파동은 아니다. 어차피 B파가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빠질 거기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긴 채널까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채널 위로 다시 가기 전까지는 무리를 할 필요는 계속해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코스피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구름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아직까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A, B, C, A 치고 B 치고 C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나마 코스닥 150은 일단 구름대를 그나마 좀 넘겼다 인 것 같지만 뭐 완벽하게 확실히 넘긴 것도 아니어서 아직 구름대가 얇죠. 언제든 내려오기 용이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의심이 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파동 같은 경우에 이제 채널링 하기 위해서는 로고를 푸는 게 더 맞기 때문에 로고를 풀고 보면은 여기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1파, 2파, 3파, 4파까지 나오고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5파인데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 1, 2, 3, 4, 5. 그 다음에 2파 나오고 나서 1, 2, 3, 4, 5로 해서 여기도 3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4파다라고 보여집니다. 2파고. 그래서 2랑 4랑 채널링을 해보면은, 2랑 4랑 그어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해보면, 뭐 거의 딱 닿는 부분에서 여기 정확하게 맞춰보면은 딱 닿는 부분 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5파 고점을 정말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여기가 1파, 2파, 3, 여기 3파,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4파, 5파였기 때문에 정말 여기 2009년부터 상승해 이 진짜 비정상적이었던 이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을 양적 완화를 하면서 비정상적이었던 시장을 저는 한 번에 되돌릴 수 있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번 파동이 여기가 이제 큰 파동의 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동의 조정 파동 ABC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저는 좀 필요해 보인다.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죠.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으면 결국 모이거든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고점 부근에서 원래 좀 빠르게 들어갔던 건 여기서 아주 일부 정도 이제 풋 매수를 했었다가 뭐 그때부터는 뭐 대응은 안 하다가 뭔가 전고점 넘어가니까 여기였나요? 아무튼 이제 요 정도에서 뭐 매수를 했다가 뭔가 아닌 것 같네.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네 하고 기다리다가 제가 여기 딱 채널링 딱 닿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대규모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 내려갈 때 먹는 이제 선물 매도랑 풋 옵션을. 근데 뭐 지금 MACD나 RSI 봐도 그렇고 이제 올라갈 땐 거래량이 없다가 오히려 내려갈 때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어서 충분히 여기가 고점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제 나스닥은 오히려 좀 이제 해지 100% 해지를 넘어 좀 오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나스닥이 많이 올라간 만큼 뭐 개인적으로 조정의 가능성도 높고 조정의 폭도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최근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만 제가 뭐 그냥 공부 삼아도 그렇고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기랑 또 위험자산에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는데 원래는 저 여기가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어차피 지나가서 더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게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가 1파였고 여기가 2파였고 여기가 3파였고 여기가 4파였고 그냥 여기가 이제 5파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5파가 마지막이냐에 대해서가 이제 물음표인 거잖아요. 마지막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5파는 거의 쳤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1, 2, 3, 4 여기 1, 2, 3, 4, 5가 이제 거의 다 쳤다고 보고요. 거의 다. 여기서 미세 파동을 봐야 되겠지만 이 상승 이 추세가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5파의 1일 수도 있고요. 5의 1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조정을 거의 받겠죠? 조정을 받는데 이게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면은 물론 꽤 많습니다만 여기를 안 깨고 결국 올라가면 여기를 전고점을 다시 이게 무너지기 전에 전고점을 다시 깨고 올라가면 이제 비트코인이 갈 길이 정말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죠. 진짜로. 왜냐면 갈 길이 많으니까요. 사야 되겠지만 근데 역으로 이 부분이 깨진다 라고 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진짜 그때는 좀 비트코인도 숏을 좀 때릴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선물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비트코인 숏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아직은 결정이 안 났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근데 뭐 그냥 아직은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 미국도 이제 5파가 저는 좀 짧아가지고 코인도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이런 건 그냥 채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볼린저 밴드가 또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요게 조금 걸리긴 하고요. 곧 위든 밑이든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밑으로 결국 변동성이 축소가 되든 급격하게 축소가 되든 위로 급격하게 변동이 되든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질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여기 고점을 찍고 길게 내려간 걸 봤을 때 충분히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RSI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조심을 이제는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전 여기가 5파라고는 봐서
저는 뭐 그냥 A, B, C든 1, 2, 3이든 결국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전 여기가 오파지 않았을까라고는 보긴 하고요. 이제 그래서 뭐 좀 유로스톡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좀 상승을 했지만 항상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갔었습니다. 뭐 여기서 원래 항생 같은 경우 A, B, C, A고 그 다음에 A, B, C로 B가 좀 가지 않을까 라고 봤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추세가 깨졌는데 항생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아가지고 뭐 좀 애매하게 다르게 움직일까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내일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거기 추세를 재차 돌파하면 항생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해 종합은 좀 반등은 하지만 저는 그냥 여기 고점을 못 넘지 않을까, A, B, C든 1, 2, 3이든 좀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꼭 이번이 고점을 한 번 더 넘긴다 하더라도 뭐 중국 쪽은 저는 계속해서 좀 조심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계속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유동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중국은 사실 지금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거든요. 물가는 지금 막 생산자 물가 막 13% 이런데 성장률이 지금 막 내년에 전망하는 게 막 4%대를 성장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사실 거의 지금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서 뭐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이제 저도 뭐 오늘 아는 분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막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선거 끝나면 그냥 그거 돈 더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재정정책 더 하면 되지 않아?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연준도 그런 거죠. 그냥 경기 침체 오면 돈 다시 더 풀면 되잖아. 인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약간 이제 2008년부터 양적 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잘 먹혔고 항상 문제를 해결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양적 완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정 정책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인데, 양적 완화든 재정 정책, 양적 완화는 이제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 이제 여기에는 금리, 기준금리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양적 완화가 있는데, 뭐 이제 뭐 금리는 뭐 재할인율, 뭐 기준금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걸 그냥 금리라고 퉁치도록 하고요. 재정 정책이 있는데, 이게 금리 이제 올리는 건 긴축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니까 이제 여기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해보죠. 완화적인 통책.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 정책 쓰고 양적 완화나 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건데, 여기에는 하나지 이제 전제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필요한 거죠.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물가가 낮을 때 임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 대전제를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완전히 안 맞죠. 지금 물가가 완전 폭등 중이니까요. 사실 뭐 미국 소비자 물가가 6%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왜 기대할 수 없느냐? 물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해보죠. 경기가 좋아져도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3%인데 물가가 뭐 5%면 사실 경기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마이너스 2% 성장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가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그러니까 70년도에 제가 막 1%씩 기준금리를 막 회의 때마다 1%씩 1%씩 막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은 막 0.25씩 막 지금은 이렇게 올리지만 근데 그때 1%가 올렸던 게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높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때는 정말. 왜냐면 뭐 통화정책도 안 먹히고 재정정책도 안 먹히고, 왜냐면 가만히 냅두면은 임금 다 깎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잡을 수 있는 건 결국 금리 인상밖에 없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재정 정책이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못 하는 게 선거가 설사 통과되더라도 쉽지는 않은 게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랑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냥 경기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냥 화끈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고요. 미국도 지금 이미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도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죠. 테이퍼링은 하고 있지만 돈을 계속 풀고 있긴 한 거잖아요. 이게 푸는 양을 줄이는 거지. 그래서 뭐 사실 분란대 계속해서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오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향후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부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받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이 이렇게 ABC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향후에 이제 좀 미래가 되게 불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이 있죠. 뭐 제가 파동 매기는 게 맞아야 된다는 거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지급준비금은 이미 풀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뭐 상해종합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제 빠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미국이 결국 이제 긴축으로 좀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도 더 하게 되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뭐 계속 제가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선 위로 재차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여기도 계속해서 일단 구름대 상단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직 계속해서 불씨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빠졌죠. 근데 이제 일단 여기는 이제 기준선을 깨지냐 마냐 그걸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물가 때문에 올랐지만 사실은 금은 처음에는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가면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서 결국은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금리가 한 1% 정도 가면 이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금은 이제 1차적인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보다 이제 그때는 올라가는데 그때보다 이제 실제로 조정받고 나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저 지급준비금이 풀리는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는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게 일어나면 정말 금값이 정말 랠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70년도에도 그랬었고요. 국고채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게 워낙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은 있지만 결국 뭐 ABC 정도 나오고 나서 뭐 거의 한 요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1, 2, 3, 4, 5팍 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상방을 본다 했는데 깨지지 않고 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1, 2, 3, 4, 5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키스콜딩스 살펴보면은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빠지다가 올랐는데 뭐 사실 뭐 거의 바닥은 저는 왔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다만 생각일 뿐 언제가 바닥일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올라간 것에 비한 조정폭을 봤을 때 뭐 계산치들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뭐 거의 바닥이 오지 않았나, 이 정도면 거의 ABC 조정 끝이 나고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뭐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차피 자사주 매입했던 거 이제 뭐 소각 가능한 날짜도 좀 11월 24일 이후니까 뭐 곧 남고 3분기 실적도 어차피 곧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는 키스코는 16,600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현재 실적들 대비했을 때 뭐 퍼는 거의 한 3배, PBR은 한 0.25배 뭐 요정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적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회사 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로 한 67,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4,800억인데 회사 시총이 지금은 3,100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일단 낮은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뭐 하냐인 상황인 거죠. 뭐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주가가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설사 여기가 2조를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뭐 시총이 뭐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뭐 그 회사 안에 있는 돈을 뺄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이제 소액주주다 보니까. 근데 결국 이게 대주주가 사실 좋은 사람이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그걸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뭐 좋은 회사를 M&A를 하든 뭘 하든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본인 가문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관련된 것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좀 질문 전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셨어가지고 상속을 합니다.
기억하기에 한 이 정도 때 상속을 했던 것 같아요. 17년 한 9월, 10월 요 정도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현금이 많다 보니까 상속세를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분할로 증권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받아서 이제 돈을 내다 보니까 계속 이자가 나갈 거잖아요. 이자가 몇십억 되거든요.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돈 내기 아까우니까 그냥 회사에 있는 돈 배당해서 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좀 빠졌다가. 근데 결국은 이렇게 줄줄 빠졌죠. 왜냐면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과징금도 먹고 하니까 내려갔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게 이제 배당은 사실 세율이 너무 높거든요. 최고 세율이 배당 거의 50%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뭐 100억 뭐 1000억 배당했는데 500억 세금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유상 감자란 또 두 번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상속받은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15,800원 정도 될 겁니다. 한 이 정도 되거든요. 한 이 정도 위치인데 15,8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유상감자라는 게 그냥 15,800원을 매입가로 생각을 하고 그 이상 주가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익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16,000원에 받았는데 18,000원에 그냥 유상 감자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회사가 그 주주들한테 돈 주고 그냥 내가 그냥 뭐 18,000원 줄 테니까 너희들 한 주 가져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6,000원에 샀으면 이제 2,000원 차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돼서 뭐 그것도 나름 세금 감면에 혜택이 배당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왜냐면 배당은 그 배당 받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크게 내지만 이거는 딱 상속받은 차익에 대해서만 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 세금을 내기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기는 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여기 회사가 그냥 주가를 한 6만 원까지 올려버린 다음에 그 6만 원까지 오른 주식을 그냥 물납할 수 있거든요. 세무소에. 그냥 세무소에 그러니까 물납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그냥 매각을 해도 되는 거죠. 매각을 해서 높게 뻥튀기 한 다음에 그냥 그 주식 그냥 꼭지에서는 거래량 터질 테니까 매각을 해서 그냥 그 돈으로 돈을 갚아도 되는데 아마 그 방법이 저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 방법이 저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나름 조정폭이 컸었죠. 뭐 올라온 거에 비해서 조정폭은 좀 컸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다만 뭐 여기도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 예단은 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뭐 실질금리 빠지면 그냥 좀 충분히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저는 좋은 주식이어서 근데 제가 그 또 약간 이유가 있는 게 이거죠. 제가 우리금융지주랑 키스코랑 현대해상을 지금 굳이 들고 있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는 주식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한 섹터들 빼고는 다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제 특별한 섹터들도 거의 전 지금은 투기성이라고 봐서 대부분이 뭐 그렇게 사실 투자 그냥 이럴 땐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들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 들고 있는 만큼 저는 사실 나스닥에 거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한 100억 정도 한국 주식에 1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나스닥 슛으로 한 200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원래는 이제 뭐 거의 뭐 한 20억밖에 안 했었다가 했지를 이제 딱 그 채널 다니는 그 순간에 그냥 200억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나도 없이 200억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죠. 마이너스 10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베타의 개념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일단 좀 주식은 국내 주식은 그냥 일부 보유하고 있는 뭐 그런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가 그냥 안 좋아도 들고 있고요. 그냥 추세가 안 좋아도 오히려 해지에서 번 돈으로 여기 조금 넣어서 추가적으로 사고 해지에서 번 돈으로 추가적으로 사고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 지금 사실 국내 쪽 주식이나 해외 쪽 특히 해외 쪽 주식은 저는 좀 기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여기 현대해상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전환선도 아직까지는 넘어 있고 구주봉 장기 추세로 봤을 때 MACD도 매수 시그널이라 뭐 저는 결국엔 더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낮죠. 상대가치 평가로 지대 수익률이 21%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로 보나 절대 수치로 보나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세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어차피 해지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충분히 올라서 조정 가능성은 MACD나 RSI 봐서 둘 다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여전히 주가는 상당히 싸다. 기대 수익률 뭐 17.8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금융지주 말고 금융지주들이 15 언저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포스코, LG전자, 한국기업평가, 키움,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살펴보면 일단 뭐 LG화학부터 살펴보면은 LG화학 현재 주가 70한 6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싸 보이지도 않는다인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이때보단 싼 건 사실이지만 이때가 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저는 그냥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A, B, C로 빠지고 A로 빠지고 이게 A, B, C일지 그냥 A, B, C 그냥 B 나오고 이게 C일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든 저는 비판은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뭐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설사 좀 올라갈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하락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27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한 21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지금은 사실 밸류에이션은 싼 편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사실 추세가 안 좋죠. 그래서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살 필요가 있는가? 뭐 아직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사실 포스코를 사고 싶은 사람이 지금 많이 없겠죠. 워낙 다른 섹터들, 뭐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이 워낙 좀 핫한 섹터들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는 좀 수급이 비어 있지 않나. 뭐 키스코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런 주식들이 뭐 현대해상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나마 이제 현대해상이야 실질금리가 있고 뭐 키스코도 저는 이제 좀 비경상적인 그런 대주주의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뭐 포스코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추세가 돌아서는 걸 보고 사는 게 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1만 7천원이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그래도 한 9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률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이제 과거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뭐 상당히 이제 싸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이제 솔직히 싼 편에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살펴보시면은 근데 뭐 LG전자도 일단 지금 당장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계속 친저가였기 때문에 추세는 좋지 않지만 뭐 여기는 언제든 반등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뭐 여기도 근데 그램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좀 확인하고 사는 거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레벨 자체는 그래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포스코나 LG전자나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8만원이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냥 지금 거의 적정한 레벨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이제 그냥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싼 편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기대 조정 수익률로 봤을 때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뭐 마냥 엄청 싸 보이진 않는다.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뭐 마냥 싼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않아서 뭐 굳이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여긴 구름대를 계속 못 넘고 있죠. 넘어가도 적어도 구름대라도 넘고 사자. 뭐 요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이랑 한국금융지주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보면은 뭐 둘 다 사실 상당히 싸졌다.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상당히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뭐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까지 감안하면 뭐 사실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키움보다는 카카오가 더 낫지 않나? 아니, 카카오가 아니라 저기 이제 한국 기업 평가가 낫지 않나, 안정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여기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애매해서 비파일 수 있겠으나 그냥 이제는 버리고 그냥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추세를 그래도 좀 보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와 추세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를 확실히 보고 B가 아니라 확실히 새로운 상승 파동인 걸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점 치고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빠졌는데 일단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분이 사실 또 매도를 했다고 하고 지금 뭐 이사들도 그렇고 내부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분이 이제 뭐 그 부유세죠. 거의 약간 좀 부자들 세금 내는 거, 기후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아 내가 지분 10% 팔려고 이제 팔까요 말고요 했는데 찬성으로 나왔잖아요. 58%인가 찬성해서. 근데 이제 이번 매각은 그때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미 팔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먼저 내야 되는데 이게 9월에 제출한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매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여서 추가적으로 더 팔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뭐 테슬라를 봐도 뭐 이거 지금 뭐 단기 반등은 합니다만 이 정도 장대 음봉 나온 거 봤을 때 그냥 상승 파동은 끝이 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테슬라를 봐도 그렇고 뭐 저는 정말 미국 증시는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좀 지울 수 없지 않나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2009년 이후로 상승이 이제 정말 끝이 난다 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